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최문주다! 최문주다! 지구과학 재밌니? 재미있다! 재미있다!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지금까지 땅에 관한 공부를 했었죠? 땅, 돌멩이, 화산, 이런 것들. 이제 그 땅에 관련된 학문을 지질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질학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해양, 바다 쪽, 그리고 공기, 바람 관련된 대기, 이런 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다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룰 건데, 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물을 다 좋아해요. 선생님은 수영장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강도 좋아하는데, 선생님 수영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물 위에 선생님은 어떻게 던져놔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마치 해달처럼, 보노보노처럼. 선생님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아, 맞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시험 끝난 후기, 그리고 지구과학을 왜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좀 감동적인 후기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려고. 왜 지구과학을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김민정 학생은, 지구과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지질구조와 기상현상을 배웠는데 그저 돌멩이나 신기한 현상이라 하고 지나갔을 법한 내용들이 과거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었고 기상현상도 마찬가지로 구름의 형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역사처럼 우리나라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최용진 학생 요즘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는 필수 과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알아야 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학년 2반 예진이 지구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의하고 있는 이론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친구들의 의견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99% 비슷해요. 선생님도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내 눈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학문이 바로 지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바람이 왜 부는지, 우리 집 뒷동산은 왜 저렇게 생겼는지, 바다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정이, 홍진이, 예진이는 좋은 후기 남겨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땄다고 말했죠? 이게 이제 스킨스쿠버 처음으로 바다에 나가서 이제 첫째 날이야. 근데 굉장히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이 스킨스쿠버들이 등에 메고 있는 물통 있죠? 그 물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등에 이렇게 물통을 메고 다니는데 이게 10kg이야. 그래서 만약에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이 물통을 맨 채로 폴짝 뛰면은 잘못하면 이 물통이 뱃머리에 걸려가지고 꽝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에 걸터 앉은 다음에 뒤로 퓨숑 하고 바다로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야. 좀 무섭겠지? 응? 하지만 선생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응? 그때 선생님이 첫날이라서 지금 굉장히 어리버리하긴 하지만 그때 영상 보여줄게.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물속에서. 정신 없어요, 지금. 뭔가를 클릭을 하라고 하죠? 저거를 클릭하면은 내 옷 속에 있던 공기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선생님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8:30, 8시 30분. 이 스킨스쿠버 같이 도와주는 외국인이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스쿠버도 했고, 이건 선생님이 스킨스쿠버 했을 때 사진 찍은 거. 이 가오리가 실제로 선생님 옆에 있으면은
한 2만 할걸? 사람 몸에 한 3분의 2 정도? 엄청 거대한 가오리인데 그 가오리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가고 있어. 이건 나, 쌤 친구. 이것도. 이건 딱 봐도 선생님 같지? 여기 아직도 가오리 있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바다에 대한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 100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오늘도 우리 2시간 연속이죠? 선생님 영상 안 끊고 쭉 이어서 수업할 거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가질 사람들은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래도 되고, 선생님은 쭉 이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보면서 알았겠지만 어떤 그림을 이해하고 표를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과학에서는. 표를 가지고 말장난을 쳐서 실수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림 같은 자료들은 아주 보물 같은 자료들이야. 여기에 있는 그림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것은 전 세계 해수면의 평균 온도 분포입니다. 그럼 딱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보시면 되냐면 적도가 어디 있는지 0도. 적도가 저희도고 남극으로 가든 북극으로 가든 고緯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이 옆에 일본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 체크 포인트.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선생님이 이걸 체크하라고 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야. 자, 우선은 온도. 당연히 저위도가 온도 더 높겠죠. 지금 여기 부분이 저위도잖아? 지금 이 선은 같은 온도를 연결해 놓은 선이야. 이 선에 따라서 물 온도가 28도다. 이 선을 벗어나니까 위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저위도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더 떨어지죠. 여기는 28인데 24, 20, 16 떨어지죠. 24, 16, 18 떨어지죠. 그래서 저위도가 온도가 더 높고, 자, 그리고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도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러면 위도가 같으면 무조건 다 똑같느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여기는 훨씬 더 28도 부분이 큰데 이쪽으로 가면은 24도, 26도, 26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는 이쪽 서태평양 쪽이 더 온도가 따뜻하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죠, 여기서는. 그 얘기는 동태평양 쪽은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바닷물이 모여있네. 이건 뭐 때문이냐?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하고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르는데 이 서태평양 쪽에는 난류가 적도 쪽에서 올라와요. 동태평양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에서 고緯도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 바다가 더 따뜻하다. 그래서 위도도 영향을 주고 난류도 우리 수온 분포에 영향을 준다. 이걸 분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위쪽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쪽 보면은 갑자기 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촘촘하게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방금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가 흐른다고 했죠. 따뜻한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위쪽에서는 차가운 바닷물도 내려와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는 수온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는 온도 간격이 조밀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포인트. 대륙보다는 대륙 연안에서 대륙이 아니라 대양보다는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대륙의 연안에서 온도 변화가 더 크다. 볼까요? 이렇게 대륙이랑 밀접한 부분, 이 부분이랑 바다 한가운데랑 누가 더 온도 변화가 크냐? 바다 한가운데보다는 대륙 연안부가 더 온도 변화가 크다. 그 이유는 물은 비열이 커요. 대륙이든 대륙이든 바다든 똑같은 양을 가열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냐?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죠. 왜? 물은 비열이 커서 그 열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지도 않고 쉽게 식지도 않는다. 그래서 물의 변화량은 대륙보다는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2, 30문제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체크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볼게.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고 난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위쪽을 보면 온도 간격이 굉장히 조밀한데 그 이유는 뭐다? 조경수역이기 때문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대양, 바다 한가운데보다는 대륙의 연안에서 더 온도 변화가 크다. 왜? 물의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위도별로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깊이별로. 한 곳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바닷물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자, 바닷속에는 뭐 따뜻한 게 있나요? 따뜻한 게 없으니까 뭐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따뜻한 에너지원을 주는 게 없죠. 그럼 바닷물은 어디서 제일 따뜻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표층에서 제일 따뜻하겠지. 그러면 앞으로는 식어갈 일밖에 없을 테니까 쭉 이렇게 식어가는 온도 분포를 가지지 않을까. 이 세로축이 깊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바닷물 온도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변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러다가 급격히 변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느 수위 이상부터는 거의 일정한 부분을 볼 수 있어. 자, 왜 이렇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혼합층. 일정한 부분, 수온이. 왜 일정하냐?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바닷물의 온도는 계속해서 차가워져야 돼. 그런데 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바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바람이 바닷물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영향을 주는 곳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 구간을 바로 혼합층이라고 해요. 자, 혼합층의 특징.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이 혼합층은 어떤 층이 혼합층이냐?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혼합층이다. 왜 일정하냐?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혼합층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자, 아까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혼합층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도 더 깊게 나타나겠죠? 어디가 바람이 강하냐? 자, 지구의 위도별로는 0도, 고위도, 고위도. 그러면 가운데가 중위도, 중위도. 그래서 중위도 부분이 저위도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중위도가 혼합층이 더 깊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중위도는 이만큼까지 혼합층이라면 저위도는 훨씬 짧은 곳에서부터 혼합층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겨울이랑 여름 중에는 누가 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불죠. 겨울이 더 혼합층이 깊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주겠죠. 기역 그림, 니은 그림 둘 중에 하나는 중위도고 하나는 저위도다 이러면서 문제를 내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혼합층이 더 깊은 게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 그래프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혼합층 다음 수온약층 일단 건너뛰고 심해층으로 가볼게.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이 거의 없는 구간이야. 너무 깊어서 이제 햇빛의 영향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뭐 에너지가 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심해층이야. 그런데 혼합층과 심해층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바로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수온약층. 혼합층과 심해층의 사이. 근데 수온약층의 온도 분포를 보면 위는 따뜻해. 여기는 따뜻해. 아래는 차가워.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워?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 차가운 게 더 무겁고 따뜻한 건 가볍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따뜻한 건 밀도가 작고 차가운 건 밀도가 크잖아.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지? 그런 상황을 바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안 섞인다. 얘네들은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구간은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이런 이제 문항들이 나오는데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것은 깊이별로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그리고 이번엔 다른 색깔. 자,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 누가 더 수온약층이 발달했을까? 자,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것은 깊이별로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야. 누가 더 온도 차이가 심해? 파란색은 이만큼, 초록색은 이만큼. 훨씬 더 초록색 층이 온도 변화가 더 심하죠. 그걸 통해서 초록색 선이 더 수온약층에 발달했구나. 그렇다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해층은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심해층은. 그런데 별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표층이지.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수온약층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응용할 수 있죠? 2월이랑 8월 중에 언제 더 수온약층이 발달할까요? 표층 수온이 더 높은 8월달이 수온약층이 더 발달하겠죠?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요즘 문제가 다 이렇게 뭔가 안 알려줘. 둘 중에 하나라고 알려줘. A랑 B인데 둘 중에 뭐가 2월이고 뭐가 8월인지를 내가 맞춰야 돼. 그런데 이건 맞추기 쉽네. 2월은 겨울이고 8월은 여름이면 A랑 B 중에 누가 여름이겠어? 수온이 더 높은 B가 여름이겠지? 일단 여름인지 겨울인지부터 딱 판단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표층 온도가 더 높은 점선이 8월, 실선이 2월. 자, 기억. A는 2월에 측정한 수온 재료이다. 네, 맞죠? 바람의 평균 풍속은 A 일대가 B 일대보다 빠르다. 자, 풍속하면 누굴 통해 알 수 있어? 혼합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혼합층이 더 깊은 게 풍속이 세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A가 훨씬 더 깊죠, 혼합층이. B는 고작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평균 분속은 A가 A일 때 더 빠르다. 자, 디귿.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그렇죠. 400m 이후부터는 거의 계절에 따른 변화 없이 일정한 층에서 태양 에너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맞아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나다는 북반구에 있는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라 측정한 수온, 염분, 밀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심지어 어떤 문제에서는
수온 염분 밀도가 어떤 건지도 안 알려줘. 이거를 다 지우고 알려줘. 근데 여기선 그래도 친절하게 수온 염분 밀도를 알려줬네. 이 해역은 고위도에 위치한다. 고위도면 더 추운 곳, 북극, 남극 이런 데 생각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곳이 표층 수온인 걸 보니까 고위도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해역에서 해수의 밀도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선생님, 저희 아직 염분 안 배워가지고 전 못 풀겠는데요? 라고 포기하면 안 돼. 가끔씩 모의고사에는 이미 주어진 자료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줄 때가 있어. 자, 밀도가 누구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 보자. 여러분들, 엄마 영향 많이 받았어? 엄마의 유전자 많이 받았어? 아빠의 유전자 많이 받았어? 그걸 알고 싶으면 누굴 더 닮았는지 보면 되죠? 그것처럼 이 밀도도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건지 염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건지 알고 싶으면 누구랑 더 그래프가 비슷한지 보면 되는데 염분이랑 더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래서 염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수온 영향 더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X. 자, 디귿. 수심 100m의 해수는 300m의 해수와 물질 교환이 활발하다. 자, 100m에서 300m가 물질 교환이 활발했으면 밀도도 거의 일정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활발하게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다 해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와요. 자, 아까 말했던 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은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혼합층 어디가 제일 많아요? 어디가 제일 깊어요?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이 제일 깊네? 저위도 지역에서는 혼합층이 거의 없네요. 즉, 바람은 어디서 많이 분다? 중위도에서 더 많이 분다. 수온약층 중간에 있고 그 다음이 심해층. 혼합층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도 보면 저위도에서는 얕게 형성되죠. 중위도 가면 깊은 혼합층이 나타나고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심해층은 거의 온도 변화가 없고 비슷하다.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표층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한다. 왜냐면 심해층은 온도 차이가 위도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높은 게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하는 구간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여기 있었네. 수온약층이 더 발달한 곳은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 답은 저위도. 왜? 심해층의 온도는 모든 위도에서 비슷하나 저위도의 표층 온도가 가장 높으므로 온도 차이가 가장 심한 저위도가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그런데 또 그래프 봅시다. 수온약층이 더 깊은 곳까지 있는 층은? 뭐 이런 거는 외우기보다는 이 그래프 보시면 돼요. 누가 더 수온약층이 깊게 있어? 얘는 여기서 끝나고 얘는 여기서 끝나네. 중위도가 더 깊게 있네. 이런 거 이제 그래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그래프 보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를 미리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볼 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문제를 때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시간을 절약시켜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미리 넣어놓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염분. 짜다. 바다는 왜 짤까? 자, 바다가 왜 짜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임금님이 아주 이제 국가의 보물이 있었어요. 그 신기한 맷돌 보물이 있었는데 그 신기한 맷돌에서는 뭐가 있었냐? 금이든 은이든 금아 나와라 하면은 멈춰 할 때까지 금이 계속 나와. 금 멈춰 할 때까지 금이 뚝딱뚝딱 계속 나와.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평생 배고프면은 야 금 나와라 멈춰 해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햄버거 사 먹고 이럴 텐데. 그치? 응?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신기한 맷돌이 있었단 말이야.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그래서 실버 목걸이 좀 만들어 볼까? 은 나와라. 그런 요술 맷돌이 있었는데 이제 도둑이
그 아주 간 큰 도둑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맷돌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훔치는데 성공을 했는데 어디다 숨기지? 근데 무조건 한국에 있으면은 잡힐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 그 도망을 쳐야겠다. 한국은 위험하니까 배 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겠다 하고 그 맷돌을 이제 실어가지고 배를 탔어.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제대로 훔친 거 맞나? 이거 짝퉁 아니야? 잘못 그 비슷한 걸로 속임수 쳐놓은 거 내가 잘못 훔쳐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뭘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소금에 계란에 소금 좀 찍어 먹어야겠다 해서 야 소금 나와라 했더니 소금이 뚝딱뚝딱뚝딱뚝딱 막 소금이 막 나와. 그니까 막 도둑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이 나가지고 야호 야호 도야호 소야호 이러면서 막 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소금 멈춰 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소금이 이제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도둑이 탄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도둑이랑 같이 맷돌이랑 바닷속으로 붕덩 떨어졌어요. 도둑은 물고기 밥이 됐고 맷돌은 소금 멈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 깊은 바다에 맷돌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바다는 짜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끝일까요? 수업이? 네? 그런 지구과학이 아니죠. 끝없이 나오는 맷돌이 어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끝없이 나오는 맷돌이 어딨습니까? 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우리 쌍용고에서 과학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자. 강은 안 짠데 강은 여러분들 강물을 안 짜잖아. 근데 바닷물 잘못해서 바닷속에서 마셨다가는 아주 그냥 코까지 막 엄청 맵죠. 막 켈락켈락 하면서 아무리 뱉어도 막 계속 짠맛 나고. 왜 바다만 짜냐 이거야. 응? 자, 바다를 짜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염류라고 해요. 바다를 짜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종류를 염류라고 하는데 바다를 짜게 하는 요인들에서는 제일 큰 거 염화 나트륨, 그 다음이 염화 마그네슘. 적어도 여기까지는 알아두세요. 바다를 짜게 하는 염류는 뭐가 있느냐? 제일 많은 거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거 화학식으로 바꿔보면 NaCl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염화 나트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자, 첫 번째 염소, 이 NaCl은 NA랑 CL이 합쳐진 거죠. 이 CL은 어디서 왔느냐? 바닷속 화산. 바닷속 화산이 뭡니까? 해령이죠. 해령에서 공급됐다. 그러면 NA는 어디서 왔느냐? NA는 여러분들 돌에 NA가 굉장히 많아요. 나트륨이. 어떤 절벽 같은 데 보면은 막 사냥들이 있지. 사냥. 매 하는 사냥. 그 사냥들이 가파른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막 돌을 핥아먹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을 거기서 섭취하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 소금을 어떻게 염전에서 구하겠어, 뭐 하겠어. 돌을 핥아먹으면서 나트륨을 섭취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나트륨을 누가 운반해주냐? 강물이랑 빗물이 암석에서 가져와서 결국에는 삼각주 지나가지고 바다에다가 공급하죠. 그래서 바다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양의 NaCl이 바다로 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이제 어떻게 돼? 바닷물이 또 증발해가지고 이 물이 증발한 게 뭐가 돼? 구름이 되잖아. 이 구름이 돼서 다시 강으로 가서 비가 되지. 근데 여기서 구름을 만들 때는 소금까지도 같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비 맞으면은 막 비가 짜나요? 그럼 빗물 받아가지고 요리할 수 있나요? 빗물 받아서 짭짤하게 국 끓여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빗물은 순수한 물로만 돼 있단 말이야. 순수한 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소금은 증발하지 않아. 그래서 바닷물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잖아? 그래서 이 구름은 결국에 비가 돼서 소금 빼고 물만 다시 강에 전달하고 강은 끊임없이 지각에서 나트륨을 가지고 바다에다 전달하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계속해서 나트륨이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짜다. 비는 안 짜고 비는 강이 되고 그래서 강은 안 짜다. 이게 바로 바다가 짠 이유예요. 이제 여러분들 맷돌 이론 말고 이거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염류하고 연분은 헷갈리면 안 돼. 염류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종류. 염분은 양.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염분이 35psu일 때 염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이 말이 이해가죠. 자, 염분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물 1kg이 있을 때 그 안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는가? 즉 바닷물을 1kg을 증발시키면 거기서 이제 소금이 몇 g이 남는가? 이게 바로 염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바닷물 1kg 분의 염류 몇 그램, 이게 바로 염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양학자들이 바다 가가지고 염분을 그때그때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 1kg을 증발시키고 있겠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이 됐어.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흐르네? 바닷물에 염류가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흐르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닷물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요즘에는 염류를 측정해요. 그 단위가 바로 PSU예요.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PSU로 안 배우고 퍼밀로 배웠어. 퍼센트는 100분의 몇이잖아? 근데 이거는 킬로그램 분의 그램이니까 1000분의 단위지. 1000분의 몇이지? 그래서 퍼밀 이런 단위로 배웠는데 더 이상 이런 구식 단위는 쓰지 않고 요즘에는 바닷물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냐로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PSU 단위를 사용해서 염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PSU, 바닷물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거 했었고, 자, 어떤 바다든 염분은 차이가 나지만 염류의 구성하는 비율은 똑같다. 자, 이 염분 자체가 얼마나 많냐, 적냐, 바닷물 1kg에 비해서 어떤 바다는 염분이 50g이고 어떤 바다는 1kg일 때 10g이고 이건 가능하나 염류를 구성하는 비율만큼은 똑같다. 즉, 자, 염화나트륨이랑 염화마그네슘이 대략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이 A 바닷물, B 바닷물이라고 해보자. A 바닷물에 염화나트륨이 27일 때 염화마그네슘이 3g 있다면 B 바닷물에서도 비록 5분의 1로 줄었지만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이 5.5g이라면 얘 3도 똑같이 그만큼 작아져야 돼. 5분의 3이면 5분의 3 정도로 염화마그네슘이 있어야 된다. 이 비율만큼은 항상 거의 일정하다. 염화나트륨이 27대 3인데 갑자기 비바닷물에서는 염화나트륨도 27, 염화마그네슘도 27 이럴 수는 없다. 비율은 거의 일정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이 비율, 염분이 50g이든 100g이든 이 비율만큼은 일정하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은 한번 풀어볼게요. 3점짜리 문제인데 112페이지 1번 문제야. 그림은 염분이 35psu인 어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양이지. 기본. 표는 서로 다른 두 해수 A와 B에 포함된 염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어떻게 푸냐? 기억. 해수 A의 염분은 34.5psu이다.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염류 다 더한 게 바로 염분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정확히 34.5가 나와요. 노동 문제였어요. 자, 맞는 문제고. 니은 염분은 해수 A가 해수 B보다 높다. 자, 염분 항상 비율은 일정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떤 염류든 그냥 하나만 비교해서 한쪽이 더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더 많다는 거야. 자, 모든 부분에서 더 많죠? 왜?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만큼은 어떤 바다든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은 염분은 이게 당연히 많겠고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중 Cl-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수 A가 B보다 높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염분은 다 다른데 염분은 다를 수 있는데 비율은 일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그 얘기는 염분이 다르다? 바다마다 짠 정도가 다르다. 어떤 바다는 엄청 짜고 어떤 바다는 덜 짜. 제일 짜다고 유명한 바다가 뭐야? 사해라는 데인데 너무너무 짜. 근데 염분이 높다. 즉 너무너무 짜면 밀도도 같이 커져. 그래서 우리 몸보다 바닷물의 밀도가 더 커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충 누워도 안 가라앉아. 바닷물에 둥둥 떠. 그래서 이 위에서 막 신문 들고 사진 찍고 별의별 포즈 다 하고 사진 찍어도 사람이 안 가라앉는다. 왜 어떤 바다는 이렇게 짜고 어떤 바다는 덜 짜냐? 자, 그 얘기는 이거랑 똑같아요. 라면 스프는 똑같죠? 라면의 구성물은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이 끓인 라면은 맛있고 어떤 사람이 끓인 라면은 맛없고 싱겁냐? 그거 차이가 뭐야? 스프는 똑같잖아. 응? 물을 더 넣고 덜 넣고의 차이잖아. 그것과 같습니다. 라면 스프를 구성하는 이 비율, 염류를 구성하는 비율은 똑같으나 비율은 똑같아. 스프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물을 적당히 넣고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물을 왕창 넣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닷물 1kg당 들어있는 스프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건데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증발이랑 강수량입니다. 자, 똑같이 물의 양도 똑같이 넣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라면을 15분 동안 끓였어. 미쳤지? 어떤 사람은 3분 끓였어. 누가 더 짜겠어? 15분 끓인 사람이 더 짜겠지. 왜? 물이 다 증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증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분이 커진다. 그리고 이번에 강수량은 물을 얼마나 붓느냐인데 어떤 사람은 물을 이만한 냄비에다가 가득 채웠고 어떤 사람은 물을 이만큼 부었어. 그래서 강수량은 라면에 물 넣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강수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강수량은 작을수록 좋은 거.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하면은 이게 딱 염분이랑 비례하게 되는 거야. 진짠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래프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위도별로 다 측정을 해본 거야. 80에서는 마이너스 90, 60에서는 마이너스 80, 40에서는 마이너스 45, 쭉 점별로 점으로 위도마다 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측정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야. 위도별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선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게 바로 이제 바다의 염분이랑 정말 일치하는지 그걸 봤더니 지금 염분 있는 부분 보세요. 염분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대체로 그래프가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쵸?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잖아. 여기 양쪽 극지방 빼고는.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염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 많이 증발될수록 비가 조금 올수록. 근데 중위도를 봅시다. 중위도를 하면은 양쪽 30도 부근인데 증발은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물은 조금 넣어. 이게 바로 라면이 가장 짜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 그래서 30도 부근을 보면 염분이 제일 높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지. 그게 바로 이 부분이다. 물은 조금 넣고 겁나게 끓여버린다. 엄청 짜다. 그리고 적도 부근 봅시다. 적도. 적도도 증발하는 양이 덥기 때문에 결코 작지는 않지만 여기는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적도 부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오래 끓이지만 물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얘는 싱겁다. 그래서 적도 부분은 표층 염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위도는 많이 증발하고 비는 적게 와. 제일 짤 수 있는 조건. 저위도는 증발도 많긴 많지만 강수량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라면이 싱겁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나올 거야. 이 두 가지 표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쪽이 북극, 이쪽이 남극, 그리고 여기가 저위도인데, 아니 중위도인데, 이 중위도를 문제에서는 아열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위도에서 가장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을 증발량, 강수량 따로따로 나타낸 표를 보면 정말 증발은 높은데 강수량은 적은 걸 볼 수 있고, 이 적도 부근은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표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의문이지. 이 남극이랑 북극은 왜 일치하지가 않아? 자, 염분의 결정을 주는 요소 가장 큰 요인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고 다른 요인이 더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염분이 낮단 말이지? 왜 낮냐? 자, 북극이랑 남극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아요. 첫 번째, 북극이나 남극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많기 때문.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부산에 있는 삼각주를 기점으로 강에서 타가오는 물이 바다로 막 방출되죠. 특히나 홍수가 났을 때는 댐을 아예 방류해버리면서 바다로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져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빗물을 안 짜잖아. 그래서 염분이 낮아진다. 강물이 유입될 때는 염분이 낮아진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북극이나 남극으로 유입되는 담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영향도 있고, 두 번째, 또 얘네는 빙하가 얼마나 얼었냐 녹았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빙하가 얼 때는 소금을 빼고 물만 얼어요. 소금이랑 같이 얼지 않아요. 그래서 빙하를 먹어보면은 안 짜요. 그냥 물맛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많이 얼 경우 소금은 다 바닷물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염분이 증가해. 근데 빙하는 그냥 맹물인데 얘가 녹아버려. 그러면 바다에도 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염분이 감소하죠. 그래서 북극, 남극 쪽은 그런 영향까지 더 받는다. 자, 체크 포인트. 아까는 수온 분포였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를 볼게요. 염분 얼마나 짜냐? 봅시다. 여기 중위도. 아까 중위도가 가장 염분이 높다고 했지. 여기 0도. 쭉 선으로 이어보자. 적도는 오히려 34선이 돼 있는데 중위도는 35까지도 올라가고 여기는 37까지도 올라가네. 오히려 중위도가 더 염분이 크고, 이 대륙 인근 지역 여기 부분은 오히려 염분이 낮다. 왜 낮아? 강물이 유입되니까. 담수가 유입된다. 이거 표현 중요해요. 연안에는 담수가 유입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태평양, 여기는 대서양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짜다? 대서양 쪽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놓고, 중위도는 35인데 적도는 34더라. 이거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런 그림을 아마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런데 그때그때 이 그림을 다 해석하면서 알려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파악해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훨씬 좋다. 연안이 더 안 짜다. 왜? 강물이 유입돼서. 대서양이랑 태평양을 비교했을 때는 대서양이 더 짜다. 중위도 적도를 비교했을 때는 중위도가 더 짜다. 왜? 적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담수 하는데 이 뉴스 한번 보여줄까요? 이번
작년 여름 뉴스예요. 작년 여름에 중국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 중국에 막 홍수가 났는데 그때 이제 댐에 있던 물을 바다로 엄청 풀어버린 거야, 중국에서. 한번 봐봐. 자, 이게 바로 담수 유입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 바다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빗물을 내보내버린 거야. 댐에 갇혀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생물들은 딱 어느 정도 짜야 살 수 있는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의 환경이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심각하게 뉴스 보도가 됐던 상황이죠. 자, 또 이런 탐구 자료 이런 거에서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체크 한번 하고 가야지. 자, 2월이고 8월이네. 근데 때때로 문제에서는 어떤 게 2월인지 8월인지 안 알려줘. 그럴 때는 수온 보고 알아야지. 얘는 딱 봐도 4도씨. 굉장히 춥죠? 25도씨. 아, 얘가 2월이구나. 표충 수온은 여름에 더 높다.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황해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바다인데 여기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항상 이 얘기 나오죠. 바다는 비열이 크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볼게. 4에서 25가 됐어.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걸로 보자. 8에서 24가 됐어. 그러니까 4에서 25가 된 게 변화가 커, 8에서 24가 된 게 변화가 커. 4에서 25가 더 크죠. 그래서 황해가 육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거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또 여기서는 방금은 수온 분포였고 여기는 염분 분포야. 자, 염분 분포를 보면은 1번 여름에 오히려 염분이 더 낮다. 왜 여름에 더 낮죠? 강수량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리고 2번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 아까 중국에서 막 담수 배출하는 거 봤죠? 우리나라 전복까지 죽일 만큼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에서 더 염분이 낮다. 지금 대륙에 가까울수록 여기는 33인데 바다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짜지는 거 보이죠? 3번 난류보다 한류가 흐르는 곳에서 더 낫다. 차가운 쪽이 더 낫다. 이런 것도 대충 알아놓으시면 돼요. 왜 난류가 더 염분이 높아? 증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되니까 난류가 더 염분이 높겠지. 자, 이런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수온과 염분을 주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2월이랑 8월에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아예 여러분들 그냥 외워놔야 돼요. 외워야지. 이거 관련해서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잘 봐주는 게 중요해.
아까 선생님이 염분이 2월이 높다고 했어? 8월이 높다고 했어? 2월이 더 높다. 왜? 8월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이 낮다. 지금 그걸 표현한 건데 점선이 8월이잖아. 지금 염분이 표층에서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어. 2월은 지금 염분이 여긴데. 이런 거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수온. 당연히 8월에 수온이 더 높겠지. 여기가 8월. 여기가 2월. 이런 걸 통해서 2월, 8월을 안 보여주는 문제도 있어. 이런 걸로 이제 2월인지 8월인지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수온이 높은 걸로 보아서 점선이 8월이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염분은 8월 달에 훨씬 더 적다.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표층이나 아래나 심층이나 염분의 차이가 별로 없죠? 염분비 변화가 없다. 이런 거를 확인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33.3이 적은 거고 34.2가 많은 거네. 근데 아까 중국이 우리나라로 뽑아내면서 이 담수를 배출하면서 염분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5까지 떨어져요. 25.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염분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 여름에. 자, 기억. 혼합층은 8월보다 2월에 더 두껍다. 혼합층 비교해보세요. 여기가 혼합층이잖아요. 8월에 더 안 두껍네요. 2월에 겨울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지죠. 표층 해수의 밀도는 8월보다 2월에 더 크다. 자, 밀도는 뭐 보면 알 수 있어? 밀도는 온도가 차가울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단 말이야. 염분은 높고 수온은 낮은 것은 바로 2월이죠. 2월에 더 크다. 맞는 말이고. 2월과 8월 모두 수심 100에서 400m 구간에서 밀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볼까요? 100에서 400m 보면은 밀도가 감소한다고? 수온이 점점 낮아지고 밀도 변화, 염분 변화는 별로 없어. 그러면 염분은 영향을 별로 안 줄 테고 수온이 영향을 줄 텐데 수온이 점점 낮아지네? 그 얘기는 밀도가 오히려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네. 그래서 정답은 충해수의 밀도는 이렇게 크다. 또 함수 혼합층은 8월보다 이거 기억을 틀리다고 잘못했네. 8월보다 2월에 더 두껍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용존 기체야. 자, 이 용존 기체는 그냥 처음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쌤은 이런 걸 왜 가르치지? 이런 게 진짜 시험에 나오긴 할까? 싶으니까 문제를 먼저 보여줄게. 자, 이런 수온 분포를 주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 표층 용존 산소량은 A보다 B가 많다. 여기서도 다른 지역 주고 표층 용존 산소량은 B가 A보다 많다. 이런 문제 푸는 거예요. 여기서도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주는데 A선이랑 B선인데 누가 산소고 누가 이산화탄소인지를 안 알려줘. 그 다음 문제를 풀래. 표층에서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누가 산소인지 누가 이산화탄소인지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된다. 그래프를 미리미리 외워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자, 용존기체에서는 뭘 봐야 되냐? 자, 그래프 잘 보세요. 거의 외우다시피. 자, 일단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볼게. 이 지도 그림. 용존 산소량을 보면은 이 숫자가 이제 용존 산소량인데 저희도에서는 5밖에 안 돼. 근데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용존 산소량의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죠. 그 얘기는 저위도에서 가장 낮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용존 산소량이 증가한다. 즉 용존 산소량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거다. 오케이?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기체가. 왜?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더 많이 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사이다 생각하면 도움이 돼요. 뜨거운 사이다 먹을래? 차가운 사이다 먹을래?
뜨거운 사이다 어때? 탄산 있어? 탄산 다 빠져나가지. 왜? 온도가 높으니까 탄산이 용해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탄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서 탄산이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도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 얘기는 위도별로도 차이가 나겠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도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산소 선 볼게요.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이 선이 산소선인데 표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왜 이렇게 많냐? 자, 그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표층에서 산소가 많고, 자, 이산화탄소 볼게.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굉장히 적네. 그러다가 깊어질수록 많아지네. 표층에서 왜 이렇게 적어요? 그 이유는 광합성, 아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놓지만 뭘 먹고 산소를 내보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 그래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딱 알려준 다음에, 자, 그러면 표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많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선생님, 눈 있으면 당연히 산소가 많죠? 라고 한 사람은 눈을 다 감으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위에는 용존 산소량에 대한 수치야. 6이지, 6ml per 리터. 1리터당 1ml 있다는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수치 어디 있어? 아래에 있어. 용존 이산화탄소는 제일 적었을 때 수치가 40 근방이야. 40. 그러니까 표층 농도로 따지면 여기서는 누가 봐도 산소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는 40이다 이미. 근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표를 만들면 공간이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한 표에다가 만든 거야. 그래서 표층에서 더 많은 건, 어쨌든 농도가 더 큰 건 산소다.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그래프, 에이, 나중에 선생님 저는 문제 풀 때 그때그때 해석할게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실수하는 거야. 표층에서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응?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일단 뭐가 산소고 뭐가 이산화탄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표층에서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게 산소인 걸 알아. 응? 표층에서 더 작은 게 이산화탄소인 걸 알아. 응? 그럼 이산화탄소라면 얘는 아래에 있는 수치를 읽어야 되고 산소는 위에 있는 수치를 읽어야 돼. 표층에서의 농도는 A가 높아, B가 높아. A는 4점 몇, B는 47 근방이네. 그러니까 A가 더 높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려라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야. 그래서 땡 틀렸고, 니은 A 농도가 P 구간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까닭은 고유도 지방에서 침강한 해수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표층에서 산소가 많죠.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산소량이 증가하는 이 구간은 뭐냐? 바다가 있으면 북극에서 아주 차가운 바닷물은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침강을 해서 저위도 지방으로 흘러가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거야. 얘는 원래 표층에 있던 해수였죠. 표층에 있던 게 밀도차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은 거니까 얘 역시도 산소를 충분히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뜬금없이 산소가 증가하는 건 고위도에서 침강한 차가운 해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B의 농도가 표층에서 낮은 주된 까닭.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표층에서 낮은 주된 까닭은 생물의 호흡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연달아서 쭉 이어서 하려니까 목이 아프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얼굴 보고 만나요. 안녕.